네, 그러면 이어서 남은 두 개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발표자분들은 30분 이내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양대학교의 강진선 선생님께서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편찬의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진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그 편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준비하였습니다. 예,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사진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각 자료를 간단하게만 준비했습니다. 발표 읽는 것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소유 박장암은 박제가의 삼남으로 박제가의 4차례에 걸친 연행에서의 한종 교유 내용을 집성한 호저집의 편찬자입니다. 앞서 선생님들 발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듯이 이 책에는 172명에 달하는 박제가가 청조에서 만난 문인들의 인명이 실려 있어서 그야말로 박제가의 폭넓은 교유의 폭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저집 자료의 이 풍부함에 비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이 호저집을 단독으로 다루기보다는 이제 연행용 연구나 관련 연구에서 함께 연구가 되어 온 편이고요. 최근에 석사 논문이 하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찬자 박장암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애나 교유 등이 짧게 언급된 바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문집이 남아있지 않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소략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에서는 제가 이제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그간 연구된 정보를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차후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 그런 지면으로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호저집을 통해서 새롭게 살펴본 관계의 정보를 좀 종합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박장암의 생애와 관력 부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박장암의 자는 향숙이고 호는 소유입니다. 다른 호로는 사무옥이 있습니다. 경술색 1790년생인데요. 이제 박제가와 덕수익 씨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3남 3녀 중에 막내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생년 관련해서는 종종 이제 잘못 기재가 되는 것이 보이는데 족보에 실린 1790년이 맞는 생년입니다. 이는 호저집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56페이지에 보이는 필담을 보시면 이 필담은 박제가가 이제 1801년에 4차 연행을 하였을 때 그때 연행을 해서 조강과의 필담 내용입니다. 이때 박제가가 아들들의 나이를 밝히기를 장남인 장임의 경우에는 조강과 같은 1781년생이라고 했고 그리고 차남이 박장름이 1788년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장암은 이제 차남보다 2살 아래인 1790년생이 됩니다. 또 박제가가 이제 조강과의 대화에서 밝히고 있듯이 세 딸이 있었는데 박장임에게는 모두 누나들이 됩니다. 화면에 간단하게 6남매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장암은 바로 윗형이 되는 장름과 함께 집안의 막내로서 상당히 귀여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형제는 집안에서 염려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미처 장성하기도 전에 이제 친모인 덕수희 씨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 박제가가 연행해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윤곽이 옥사에 휘말려서 종성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요. 이때 박장암이 겨우 이제 12살의 나이로 이제 집안의 풍파를 겪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종성 유배 시기에 1802년에 박제가가 쓴 시를 실어놨는데요.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시를 보시면 이제 부모의 보살핌 받지 못하는 그 두 아들을 대단히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실제 이제 박제가가 유배에서 풀려난 직후인 1805년에 숨을 거두고 있어서 이 엄부시아에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이 박장암에게 있어서 일종의 컴플렉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박장함은 1818년에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규장과 검서관이 됩니다. 근데 본래는 당연히 큰형인 장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검서관이 되었어야 사실 마땅한데요. 실제로 이제 대년검서로 1795년에 박장임이 이름을 먼저 올리기도 하는 등 장남이 먼저 이제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정조가 이제 친시를 한 시치에 박장임이 장남이 입격을 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제 실력을 쌓으면서 훗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제가의 옥사가 겹치고, 여기에 박제가 사후 직후에 1806년에 이제 족보를 보면 아마도 큰형 박장임이 이때 같이 따라가듯이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족보 자료 등 그렇고, 또 실제로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 박장임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때 사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사실 호저집의 편찬 자체도 장남인 박장임이 이제 편찬도 주도하고 서문 또한 그가 썼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제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제 박장함은 1818년 이제 59페이지 하단입니다. 1818년 이제 박장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규장과 검서관이 되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뒤로는 검서관의 겸직으로서 여러 관직을 거쳤고, 나중에는 또 지방 수령으로도 나갔습니다. 이후에 박장함이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자료로 좀 추측을 해보건대 1851년 이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성록 등에 보이는 겸겸서관 박장함의 마지막 입직일 같은 것을 보건대 그 이후로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입직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마 노년이라서 젊은 사람들처럼 숙직 등에 투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장 교육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가족 외에 박장함의 주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박장함의 문집을 찾을 수 없는 등 이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문헌 그리고 특히 호저집을 참고를 해서 박장함과 유의미한 사귐이 있었거나 적어도 안면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인물들의 명단을 정리해 보면은 아래 60페이지에 인물 이름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정희, 신희, 이정원, 이학규, 유본학, 정하경, 육채관 등등 이제 당시 19세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현재 남아있는 박장함의 교육 안력은 흔적은 이제 몇 가지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호저집의 초고를 작성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충을 하기 시작했던 1809년 직후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장함이 호저집 서문을 쓴 거는, 그러니까 초고를 쓴 것은 1809년인데 그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그 이후에 특히 18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이 보충이 된 흔적이 보입니다. 예컨대 이정원과 같이 박제가와 중국에서 만나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문사들의 자료들이 다 실려 있는데, 이것은 박장함이 막 약관을 넘긴 후인 1810년대부터 중국의 문사들로부터 입수하여서 실은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선대의 교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해당 시기에 박장함이 순조조의 조선 연행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매개로 해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박장함이 이 시점에 북경에 가는 사신 일행들과 교류를 하면서 아버지 박제가가 맺었던 이국에서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 중요한 몇 인물들과의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박장함의 주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본학입니다. 유본학의 경우는 이제 유득공의 아들로서 이미 박제가 집안과는 부친 때부터 깊은 교분을 나누는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박장함에 대해서도 세교로서 이어졌는데요. 또한 이 유본학 형제와 박장함은 모두 검서관 동료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61페이지에는 이제 유본학이 박장함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박향숙에게 주다입니다. 문안문고에 실려 있습니다.
유본학이 이 글에서 본 박장함은 박식하고 재주가 또 많은 사람이면서도 시를 많이 짓지는 그런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한시 사가로 꼽히던 아버지 박제가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걱정을 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본학은 이 그의 부담감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를 잘 짓는 사람만이 이제 시를 꼭 짓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시작에 임해서 부친의 명맥을 이어봐라는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것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아마 막내 동생뻘인 박장함에 대해서 유본학이 좀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본학은 장남 박제가의 장남인 박장임과 교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유본학이 박향숙 시집서를 지어주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선대의 업을 잘 이어받아서 시작에 휩쓸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62페이지에 인용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향숙 시집서 역시 유본학이 박장함에게 준 글인데 그 시집에 써준 서문입니다. 내용이 앞서 본 박향숙서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박제가 유득공이 돌아간 뒤에도 두 집안이 선대에 곡진했던 교분을 계속 왕래를 하면서 이어오고, 또 앞에서도 또 말한 바 있듯이 여기서도 유본학이 박장학의 성격이 매우 조심스러웠고 또 언행을 또 지극히 삼가는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아버지 박제가가 대단히 재주도 많고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그 적들로부터는 어쩌면 잘못 불손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대단히 직선적인 성격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얌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도 박장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 좀 드러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재승박덕하다는 그런 평을 듣지 않도록 근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정원인데요. 이정원과의 교유는 이제 박제가의 아버지 박제가의 청문인과의 세교를 이은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박장함은 이제 이정원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영경으로 떠나는 연행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정원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적 등을 교환하고 또 그림이나 필적을 얻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호저집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제가 표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그 이정원과의 교류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표를 보면 박장함은 이정원과의 교류 과정에서 이제 김정희, 홍만섭, 신희, 유채강, 심상규 같은 문인들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혹은 이정원의 편지를 인연으로 해서 이들과 적어도 접촉할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박장함이 얻은 성과, 문예적인 성과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그림인 행락소상과 이정원의 시집인 사족제집을 입수했다는 것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의 재발을 매개로 해서 특히 조선 내에서 벌열들과 또 접점을 만드는 그런 인연으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락소상의 경우는 이제 이정원의 초상인데 그가 35세 되던 해에 그린 것으로 이것은 1812년 10월에 박장함에게 유채관을 통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추후에 박장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정희나 심상규, 신희 등에게 이 그림을 가지고 두루 재발을 받은 흔적이 110번 각주에 달아났듯이 보이고요. 이 그림은 행락소상이라고도 하지만 도금소조 내지는 독행소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정원의 자제한 원시의 첫 두 구절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또 이제 이정원의 시집인 사족제집이 박장함의 손으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시집이 성균관대 종경각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이 시집이 넘어온 것은 1814년에서 저기 보이시는 을해년 1815년 이 사이에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글씨는 이제 소봉래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추사가 썼고, 위에 이제 소유 보장이라는 글씨, 그러니까
박장함이 이 책을 소유하고 있었고, 밑에는 정벽제첨이라고, 화면에 잘 어두워서 안 보이시는데 정벽제첨이라고 돼 있어서 역시 이제 김정희 그리고 유채관, 박장함의 교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또 경신당집의 증정을 또 중요한 이정원과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박장함이 1812년에 박제가의 말년 원고를 묶은 경신당집 혹은 경신당 협대라고도 하는 이것을 이정원에게 전달을 하여서 박제가와 이정원의 시집을 서로 주고받게 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경신당집은 박제가의 말년 시문을 모은 것인데, 특히 유배 생활의 어떤 고통스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문에 매진을 해서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던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제 박제가와 특히 긴 시간 동안 교류를 이어온 청문인으로는 당연히 이정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박장함은 이 점을 이제 특히 아버지와 이정원의 그런 교유의 역사를 보아온 아들로서 그가 이제 이정원이 아버지의 시무가 됨을 마음 깊이 허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제 경신당집의 증정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와의 교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서 이정원과의 교유 과정에서 신의와의 교유 정황도 같이 드러나는데, 특히 신의와의 교유가 호저집의 편찬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돼서 발표문에 실어 보았습니다. 앞서 이제 행락소상의 재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제 박장함이 19세기 예원의 문인들과 교류를 한 사례가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제가 집안에서 구장하고 있었던 노주설안도를 통한 교유가 그것인데요. 이 노주설안도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 물가, 갈대밭에 노주에 모인 흰 기러기를 그린 그림인데, 이 수많은 기러기 때의 제각기 천연스러운 모습을 그려낸 걸작이었다고 전합니다. 호저집 찬집 나빙조에 수록이 된 이 나빙의 노주설안도 제시가 있는데요. 이 밑에는 박장함의 안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120번 각주의 그 내용은 자기가 집에서 박장함이 스스로 집에서 보아왔던 노주 설안도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한중 문인들의 재발이 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그 역사를 일별을 한 것입니다. 박장함은 시기상 태어나면서부터 이 화축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더불어 위 안서를 통해서 박장함이 호저집의 초고를 완성하였을 시점인 1809년경까지는 여전히 이 그림을 아마도 박제가 집안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 그리고 박장함이 앞서 이야기한 그런 교유들을 지속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박장함이 신의에게 노주설안도의 발문을 청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경수당 정고, 통행본 경수당 정고를 통해서 그 시기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하게 박제가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중국 문방구가 신의에게 넘어간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박제가가 중국에서 받아온 순양호필이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의의 순양호시가 남아 있습니다. 신의가 시 중간에 주석을 달아서 그 얻게 된 유래를 밝히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은 이 붓은 본래 박제가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연사에게 받은 그런 붓입니다. 이 박제가의 순양호필은 박제가 사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신의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더 이제 자료를 찾지는 못해서 재고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뭐 노주설안도처럼 거강꾼을 통하였을 수도 있겠고, 박장함을 통해서 신의에게 증정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예원의 영수였던 신의와의 교분이 박장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감시관의 소유자이자 수집가였던 신의와의 관계에서 청문사에게 받은 귀한 문방구가 당대의 저명한 수집가였던 신의의 고동서와 취미를 충족하는 어떤 교분의 매개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박장함은 신의와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추후에 호저집의 내용을 보충할 기회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저집에 인용이 된 지문술의 화림신용 박제가조와 조선이연시인데요. 이 자료들이 모두 6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호저집 찬집 권삼 후반에 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고 때는 포함이 되지 못했다가 나중에 입수해서 보충한 부분인데 딱 한눈에 보기에도 호저집의 본래 형식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아래에 전문을 수록하였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 진문술의 경우는 박제가의 정유고락을 간행한 진정과는 한 집안 사람입니다. 화림신용은 1827년에 탈고된 이후에 1832년 조선으로 전해져서 신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박장함이 호저집의 화림신용의 내용 및 신의와 홍연주를 노래한 조선이연시를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신의를 통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박장함은 신의를 통해서 화림신용을 열람을 하였고 이 화림신용의 글뿐 아니라 신의가 이제 신의와 홍연주를 노래한 그 조선 이연시를 받아온 것까지 호저집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조선 이연시는 69페이지 첫 번째 단락 인용문을 보시면 이제 그 말미 부분에 박제가가 청나라에서 문명을 떠쳤던 일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자면 중국인의 입을 통해서 19세기 교류사의 시작점을 박제가로 비정한 언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박장함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귀중한 자료로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진문술조 바로 뒤에 이제 청문인 오영조의 고려 대리급 일수가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오영조 역시 진문술과 마찬가지로 진정과 관계가 있는 인물인데요. 자가 자율이고 그 본적이 절강 해령으로 진정과는 동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가 되는 백영로의 장서가 오건이 또한 진정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밑에는 진전이 박제가에게 준 시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박제가에게 선물을 받고서 그에 대해서 선물을 이제 제용을 해서 적은 시인데 그 중에서 제3수가 되는 야립입니다. 조선의 갓 증정과 관련한 시인데요. 역시 고려 대립은 역시 이 갓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전은 1801년에 처음에 박제가와 유득공을 연경 오류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작별하기 전에 박제가가 진전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선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의 갓이 됩니다. 이 진전이 받아온 갓이 이후에 오건에게 증정이 되는데요. 이때 오영조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숙부인 오건의 지시로 이제 즉석에서 고려 대리금 한 수를 지었습니다. 아래 전문을 인용했는데요. 구절마다 이 갓에 관련한 고사 정거를 사용을 하여서 이 선물 받은 갓을 두고서 대단히 고풍스럽고 은자의 어떤 한가로운 생활에 어울리는 옛 모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서 정리하고 이제 교유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박장함과 신의의 교유는 이 박장함 청년기의 일시적인 교유가 아니었고 시간이 더 흘러서 박장함이 40대 중년에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의와 김정희 등과의 교유를 매개로 한 박장함과 이정원과의 교유 내용이 고스란히 호저집에 실려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후 신의를 통해서 호저집의 내용을 의미 있게 보강을 더 하고 청문단의 최신 자료에 접근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히 신의와의 관계가 박장함에게 갖는 의미가 좀 컸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장에서 호저집 편찬의 지향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발표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호저집 편찬의 지향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박장함의 교유 양상이 유본학과의 경우처럼 부친태의 세교를 이어온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정원이나 신의와의 것을 살펴볼 때 아버지 때에 이루어진 한중문인과의 교유를 재현하려는 그런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신의 같은 벌혈들과 접점을 만들고 인맥을 확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곧 정리를 하자면 박장함은 19세기 초반에 조선 문인 사회에서 아버지 박제가의 위상을 좀 공고히 하고 싶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서 나아가선 자신의 자리까지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고 대강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호저집의 편집 방향성을 간략한 수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중간에 박장함이 쓴 호저집 법례를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 호저집 법례를 통해서 박장함은 호저집의 이 시작과 끝 지점을 1776년 유금의 연행과 한계권현집의 청전례를 시작으로 삼고 또 마지막으로 박제가의 마지막 연행이자 이제 진전의 정유고략 간행 이 사건을 까지를 호저집에서 다루는 그 교유 내용의 전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저집이 포괄하고 있는 기록의 시작점은 엄밀하게는 이제 곽집판과의 교유 내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각 집에 처음에 권수를 두고서 그 제일 첫머리에 박제가와 이제 곽집판과의 교유 내용을 처음에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앞서 홍대용이 물꼬를 텄던 교유의 내용 중에 박제가의 역할이 있었던 부분을 확대해서 또 별도로 편집해서 호저집의 지명까지 끌어와서 활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박장함은 그 저술이 선욱이 곧 당나라 유종원의 저술을 본받은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선욱이는 역시 작고한 부친의 벗 67명에 대한 임명록인데요. 역시 이 부친을 그리는 뜻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 선대가 이룩했던 어떤 문헌의 성사를 과시하고 선양하기 위해 쓰인 작품이며 이것이 박장함의 편찬 지향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박장함은 18에서 19세기 한중교류사의 필두를 아버지 박제가로 하겠다는 그런 지향점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서 앞으로 좀 더 논문화를 시킬 때 살펴보고 싶은 지점이 호저집에 박제가 외에 이제 윤인태나 홍만섭, 남청로 같은 문인들이 청문인들로부터 받은 시문을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박제가의 제자이거나 또는 박제가의 소개를 통하여 이 후발주자로 왔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언급이 반드시 들어간 시들을 선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아가서 박장함은 이 호저집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자신 집안이 누렸던 영광이 퇴색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세간의 오해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73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이제 과거에 박제가가 청나라를 방문해서 상서 기윤과 교류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기윤이 나중에 정조에게 직접 박제가에게 보내는 시 한 수와 그리고 박제가를 좀 중국에 보내달라는 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일이 이제 정조의 미움을 좀 샀고 결과적으로는 박제가가 초정이 이것은 좀 경망스러웠다라고 좀 평가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장함은 이 호저집 안서를 통해서 그 내막을 제대로 밝히고자 좀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호저집 편집 권위 기윤이 기중 이후 선생 뒤에 그 시에 박장함이 안서를 붙이고 있는데 박장함이 이를 통해서 정조의 안색이 당시에 박제가를 직접 불러서 이 시를 하사하셨을 때 노하는 안색이 아니었고 온화하였고 전혀 문책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부친이 정조로부터 칭찬을 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세간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쿵저러쿵 평하고 있어서 이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중교류사에 있어서 박제가가 갖는 위상이라는 것이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박장함이 호저집을 집필할 당시는 이제 박제가에 대한 혹평이 그 공론을 가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이 가문이 영모에 휘말려서 몰락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므로 박장함은 호저집을 통해서 세간의 의혹을 좀 불식시키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장함은 이 호저집을 통해서 과거 조청 문인교류의 성사를 아버지 박제가를 위시한 순서와 의미로 재구성을 하여서 호저집의 지면을 통해 한중교류사의 측면에서 박제가의 위상을 제고하려 하였습니다.
호저집은 박제가의 그야말로 방대한 규모의 한중 교육 성과를 그 아들 박장함의 꼼꼼한 자료 수집 그리고 정돈된 편제를 통해서 집성해 놓은 인명록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 편찬자 박장함의 의도를 위주로 읽어볼 때는 스스로 자신이 삼남이면서도 박제가의 적통임을 내세우고 선대의 공업을 충실히 계승하고자 한 그의 노력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곧 호저집은 19세기 한중 문단의 그 가문과 나아가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려고 했던 그의 지향이 박장함의 지향이 여실히 드러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저집의 편찬자인 그 박장합의 생애와 교육 관계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또 짚어보고 또 편찬 의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그런 글이었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의견 나누기로 하고요.